많은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있기에 이게 진짜 제일 재밌지 않아요?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속도가 중요해. 왜냐? 많은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연구가 필요치 않아. 네가 한 오늘 행동은 내일 다 수정하면 돼. 그러니까 질러. 아, 마음에 드네. 김미경의 북드라마. 어른이 돼서 배우고 싶다면, 배우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고 사업도 하고 직원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해나가면서 제가 정말 가장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제프 베이조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아마존의 회장이죠.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학력도 빵빵하고 공부 장난 아니게 잘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작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애틀에서 정말 작은 창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땠느냐. 책상이 없어서 오래된 문짝 뜯어다가 그 밑에다가 다리 몇 개 달아갖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서로 어깨가 닿았대요. 그런 자리에서 컴퓨터 하나씩 놓고 이렇게 쪼로록 듬직한 남자들이 쪼로록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만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가 지금의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사실 수십만의 조직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원칙이 있었고 그 원칙이 얼마나 많이 수정이 됐겠습니까? 아마존의 첫 번째 원칙은 수정되는 게 당연하고 변덕 떠는 게 당연해요. 왜냐? 일단 시작하니까요. 그냥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일단 시작해요. 그리고 실수하고 나중에 고치니까 매일이 전쟁터겠죠. 매일 고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존에는 그 실패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의 성격은 절대 아마존에 못 다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마존만 못 다니는 게 아니라 다 못 다닙니다. 코닥처럼 하루아침에 망하는 기업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요새. 그리고 다시 스타트업으로 일어나는 회사도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왜 여러분 기류 이상으로 흔들릴 때 있잖아요. 터뷸런스 뚝 이런 세상이거든요. 순식간에 흔들리고 바꾸고 수정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자, 이런 세상에서 제가 한 사람의 스승이 될 지표가 될 회사를 택한다면 아마존. 여기서 배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프 베조스. 책이 두껍습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지만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 내가 반드시 당장 실행하고 싶었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걸 소개해드리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아마존은 1995년에 시작했는데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가 참 재밌어요. 뭐냐면 경쟁자를 쳐다보지 마라. 나를 원하는 내 고객만 쳐다보고 집착해라. 내가 강사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강사 쟤 어떻게 하지? 쟤 따라서 해야지를 생각하지 고객을 쳐다보질 않죠. 근데 거꾸로 내 경쟁자 쳐다보지 말고 내 눈앞에 서 있는 나를 원하는 내 고객만 쳐다볼 것. 두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다른 기업들보다 길게 투자할 것. 되게 스타트업들이 1, 2년에 안다면 자꾸 그만두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난 기업 안 하니까 스타트업 상관없어.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도 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목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장기적 관점에서 15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15년을 쭉 달리겠다는 힘으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실패할 위험이 있더라도 발명의 열정을 불태울 것. 뭐냐면요, 모든 사람의 꿈은 발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발명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메타버스로 가네. 그러면 내 꿈이 지금 내가 교육업계에 있어. 내 교육업계와 메타버스와 만나면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발명하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발명가의 삶을 산다는 건 매일 실패하는 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화는 뭐냐면 탁월한 운영에 대해서 전문가적 자부심을 느낄 때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뻑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조직 보면요, 진짜 자뻑하는 사람 많아요. 저 자존감 진짜 떨어졌거든요. 막 조직 중에 한 30%가 다 주눅 들고 자존감 떨어졌어. 망하는 조직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중에 한 10일은 매일 자존감 떨어지고 울고 그러면 끝난 거죠. 자뻑하셔야 됩니다. 나의 탁월함에 자뻑할 것. 그래야 내일도 일할 힘이 내 자뻑에서 나오니까. 이 네 가지 문화, 이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아마존이 멋지게
정말 로켓처럼 쏘아 올린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꼭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이 책의 50페이지에 보면 아마존의 리더십 원칙이 나옵니다. 총 14개가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다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존 직원들도 이걸 다 가져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몸에 체득화되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주인의식. 리더는 주인이다. 리더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단기적 결과를 위해서 장기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 리더는 자신의 팀을 뛰어넘어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발명과 단순화. 리더는 자신의 팀의 혁신과 발명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리고 항상 단순화하려고 애쓴다. 복잡하지 않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학습과 호기심. 계속 학습한다. 새로운 가능성에 호기심을 두고 탐험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행동을 우선시하네요. 행동.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속도다. 많은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있기에 이게 진짜 제일 재밌지 않아요? 많은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속도가 중요해. 왜냐? 많은 결정과 행동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연구가 필요치 않아. 다 수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연구하지 마. 우리는 리스크의 계획적 수용에 가치를 둔다.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네가 한 오늘 행동은 내일 다 수정하면 돼. 그러니까 질러. 마음에 드네. 이분 저랑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이 아마존 들어갔으면 막 초고속 승진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깊게 파고들기. 상세사항을 놓치지 않고 자주 점검하고 디테일에 강하고 지표와 현실의 이야기가 다른지 계속 의심하면서 파고들고 사람 아주 징하겠네요. 이런 사람. 그죠? 계속 의심하면서 이거 맞아? 가설을 세워놓고 계속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결과를 창출하는 거죠. 시적절하게 꼭 맞는 품질의 결과를 창출해서 결과를 낸다. 당근 돈 벌죠 이러면은 아마존 출신 창업자가 디글디글합니다. 미국에. 왜? 이거 3, 4년 빡세게 배우고 나와서 이걸 자기 회사에 적용하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도 하고 당장 해야 될 것도 많이 적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working backward예요. 순서를 파괴하라. 그러니까 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1,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기획하고 생산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계에 하고 그다음에 기획해서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마케팅해서 그리고 고객한테 가면 고객이 가면은 또 고객한테 가서 막 열심히 설명하고 보도자료 내고 그럼 고객이 또 물어봐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세일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아이들한테 써도 좋아요? 뭐 되게 묻는 게 많을 거냐. 그럼 막 대답하고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 성공한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소름 쫙 끼친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아니라 개인의 꿈을 이루는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네. 우리 개인의 꿈도 이렇잖아요. 먼저 내 꿈이 뭔지 찾고, 그죠? 그다음에 기획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 가서 마지막 그 내 꿈이 이루는 현장으로 내가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순서 파괴라는 건 뭐냐면 됐다 생각하고 저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아주 단순하지만 유연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것이 바로 출시 준비를 완료한 것처럼 하고 대중에게 제품을 발표할 언론 보도자료를 쓰는 것이다. 고객이 할 어려운 질문, 왜 이런 자주 하는 질문들, 그럼 이거는 어떡하나요? 그럼 미리 이렇게 질문과 답을 다 써놓잖아요. 요거를 고객 경험의 출발선으로 생각해서 제품이 나온 후에 해야 될 마지막 걸 제일 먼저 제품 기획 단계에서 해보는 거예요. 내 제품이 나왔다 생각하고 보도자료 써봐. 그리고 고객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불편한 거 뭐 이런 거 다 생각하고 자주 하는 질문들을 다 적어봐. 그러면 어때요? 이게 바로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마법이래요. 마법.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백워드 마법. 이를 순서를 파괴하고 거꾸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그죠? 순서를 파괴하고 거꾸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순서를 파괴하고 거꾸로 하기 때문에 아마존은 일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회의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 무엇을 만들지 뭘 먼저 해야 되지를 하는 게 아니라 회의 때 이거 먼저 정한대요. 네가 해. 어떻게 할지 네가 정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때 되게 무섭겠다. 그죠? 아이디어 내면 바로 지가 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일이 엄청 빠르게 되는 거죠. 당신이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바로 일을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할까 다 같이 생각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자, 한번 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보도자료 한번 써보는 거야. 자, 김미경은 자 10년 전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도자료 미리 써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가 미리 생각이 나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하기도 하고요. 되게 용기 있는 발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미리 쓴 보도자료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어떤 힘을 갖게 됐나 볼게요. 제품 컨셉트에 관한 내러티브를 언론 보도자료로 간주하면 어떨까? 거의 모든 조직은 제품 개발 프로세스 말미에 언론 보도자료를 작성해. 자기네 작업을 끝마친 엔지니어와 기획자들이 마치 벽 너머로 휙 던져버리듯이 마케터와 영업자에게 후속 작업을 떠넘기는 시기다. 그제야 마케터와 영업자는 이미 제품 개발이 다 끝난 상품을 바라보며 고객 관점이 그제서야 된다. 답이 정해진 킬러 기능과 환상적인 장점들을 막 나열하면서 억지로 막 입소문을 내고 고객한테 막 강요하는 거야. 사람들 주목을 끌려고. 이건 바로 어떤 행위냐? 고객들이 벌떡 일어나 지갑을 열도록 스토리를 쥐어짜는 행위다. 그래서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자료를 앞에다 해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되냐면 마케팅 영업팀과 엔지니어 팀이 언론 보도자료를 맨 처음에 모여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에 같이 착수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고. 텔레비전의 기능, 비용, 고객 경험, 가격 등을 서로 합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터는 고객의 입장이 돼서 엔지니어들과 같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나중에 비용이 문제가 있어서 안 팔려. 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무 비싸서 안 팔리는 것 같아요. 고객들이 이런 점을 불편해서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 나중에 직면해야 될 도전 과제들을 제품 개발과 제조 단계에서 미리 다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자료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개발한 아마존 첫 번째 상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대히트 친 상품, 킨들이랍니다. 그게. 킨들 아시죠? 책 읽는 킨들. 보도자료를 개선할 두 번째 요소가 FAQ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질문, 내부 질문 다 포함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언론사한테 질문을 받거나 고객한테 질문을 받거나 하게 되겠죠. 이거 어디서 구입해요? 이건 어떻게 작동시켜요? 뭐 여러 가지. 이 질문은 말하자면 나중에 받게 될 공격을 미리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엄청 탄탄해지고 고객 근접한 제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그래 보면 좋겠네. 저도 이제 미국으로 진출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언론 보도자료 미리 써보는 거죠, 제가. 영어로.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나중에 하게 될 질문들을 다 미리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지금 내 커리어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아, 나중에 저 사람 이상한데 그건 왜 빠뜨리고 안 했지? 이런 점이 없도록 커리어도 하나의 제품이잖아요. 그걸 단계적으로 잘 끼워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세계 최고의 경영 기법을 여러분 자신의 자기 경영에 한번 도입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꿀팁 하나 드릴게요. 당장 개선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아시죠? 파워포인트, PPT. PPT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땡 하고 뭐 큰 제목 있고 소제목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설명글이 땡 그러고 가잖아요. 아마존은 원래 모든 스타트업이라든지 회사가 발표, 특히 파워포인트 발표를 잘해야 된다는 건 정평이 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존은 이 파워포인트 발표를 가장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수년 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분간 매우 어색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들 뭔가를 읽고 있어요. 텍스트로 된 거. 6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딱 6페이지의 문서를 읽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일까요? 아니요. 마치 레터 같은 워드 문서입니다. 쭉 읽어. 읽고 나면 3분의 1의 토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파워포인트 발표를 할 사람은 어때요? 발표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쓴 사람이에요. 이거 쓴 사람이 나와서 서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나 이거 보고 완전 소름이 끼쳤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회사 이 파워포인트 발표 없애고 싶었었거든요. 말을 잘하는 애는요 되게 그럴듯해 보여. 걔 생각이. 말 못하는 애는요 이게 설득을 못하니까 통과가 안 돼요 제대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오류도 바로 잡거니와 그 발표를 막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앞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장 넘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은요 파워포인트 정말 막 그림이랑 자료랑 사진이랑 도표랑 엄청 화려하긴 한데 말하는 애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첨부 파일 자료를 붙인 상태에서 그냥 내러티브 발표라고 합니다. 편지처럼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FNQ도 넣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도. 그러면 사람들은 6페이지를 쫙 읽으면서 아무리 복잡한 기획서도 6장이면 다 설득할 수 있잖아요. 워드로 다 이해됩니다. 이해하고 끄떡끄떡하고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질문 시작하는 거죠. 회의 시간이 엄청 줄어들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발표자는 구태여 주장과 논리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피드백이 끝나면 바로 참석자들은 질문을 던지죠. 이게 아마존이 추구하는 정말 새로운 회의 방식. 이때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먹었답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오던 파워포인트 방식을 없애버렸으니까요. 저는 이게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회의의 핵심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래요. 뭐가 가장 진리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어디로 갈지 참석자 전체를 대신해서 메모를 남기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코멘트가 남겨서 이렇게 두덕두덕 붙여지면서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회의가 아니라 제품을 완성하는 회의인 거예요. 파워포인트 한 60장, 70장보다 6장 글로 써내려가서 완벽히 설득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본인이 설득이 안 되면 그 6장을 못 써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설득 안 돼도 일단 발표야. 그러니까 보여주기잖아. 발표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고요. 밖에 현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진짜 글로 써내려가 보세요. 왠지 아세요? 도표 빠지고 그림 빠지면 되게 초라하거든. 그 초라한데 설득력을 갖추려면 진심이 안 담기면 안 돼요. 그게 이유예요. 워드로 설득하는 거.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아마존에 관련한 책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아마존이라는 책은 다 아마존 1시간짜리 견학에 불과하다. 실제로 아마존을 보지는 못했다. 그럼 이 책을 쓰신 분들은 누군데요? 콜린 블라이어와 빌카, 이 두 분은 다 아마존의 초기에 같이 거의 초창기에 들어가서 10년, 15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아마존에서. 그래서 제프를 옆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봤고 그의 일하는 방식을 봤고 그 성장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아주 작은 사례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큰 원칙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근데 이 책의 모든 걸 다 여러분이 담기는 힘들죠. 당연히. 그죠? 이거는 미국에서도 가장 성공하는 회사의 모든 노하우를 담았는데 어떻게 다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딱 5개에서 6가지는 가져오고 가져오는 즉시 저는 몇 배 효과가 나고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순서대로 가지 말고 순서 파괴대로 가보면 훨씬 더 여러분의 꿈이 더 촘촘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순서 파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FAQ를 쓴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없애고 내러티브를 한다. 아니면은 어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문화, 4가지 리더십 원칙,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너무 좋으셨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